안녕하세요. 아날로그 그녀입니다. 오늘 장소가 조금 바뀌어서 그런데 오늘 밤을 이곳에서 보내야 해서 간단하게 책을 한번 읽어볼까 하고 마땅한 책을 찾아보다가 이 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법정 스님의 오두막 편지입니다. 분명 제가 샀을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법정 스님 책이 2권이나 있더라고요. 혼자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도 있었어요. 사실 법정 스님을 떠올리면 무소유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생각나고, 그 다음은 아무래도 길상사가 떠오르죠. 길상사는 도심에 있으니까, 그리고 백석을 되게 제가 좋아했었어서 꽤 많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백석이 사랑했던 여인 자야라고 불리었던 그 김영한이 자신이 운영하던 요정을 법정 스님에게 드린 거죠. 그래서 김영한의 법명이 길상화가 되었고, 그 절 이름은 길상사가 된 것인데요. 제가 예전에 참 순수하던 시절에는 백석, 자야, 그 사랑 이야기가 참 좋아서 길상화 추모비에 꽃을 갖다 놓기도 했었어요. 아무튼 오늘 법정 스님의 책을 읽어볼 텐데, 아마 저는 이 책이 그때 유행이어서 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 읽는 그런 책이 될 텐데, 지금 오늘 이 책을 고른 이유는 문득 종교를 가진 어른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사셨을까, 이런 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했던 것이 가장 컸고, 아무래도 지혜가 담겨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돼서 5개를 일단은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법정 스님의 지혜와 가르침이 담겨 있을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뜰에 해바라기가 피었네. 자다가 깨어나 이리 뒤척 저리 뒤척거리다가 이내 털고 일어나 이 글을 쓴다. 일어날 시간이 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깨어났으면 더 뭉갤 필요가 없다. 눈이 떠졌는데도 잠자리에서 뭉구적거리면 게으른 버릇밖에 길러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 다음 고히 잠들 시간이 얼마든지 있다. 살 만큼 살다가 신체적인 동작이 멎었을 때 신지들이 검은 의식을 치르면서 고히 잠드소서 어쩌고 하면서 작별의 인사를 할 것이다. 그때 가면 평생에 모자라던 잠을 온몸이 다 사가질 때까지 실컷 잘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을 깨어있는 맑은 정신으로 보다 유용하게 쓸 수 있어야 한다. 기상나팔은 이만 불고 오늘 마음의 고인 말을 풀어놓으려고 한다. 며칠 비워두었다가 오두막에 돌아오니 뜰가에 해바라기가 피어 있었다. 손수 씨를 뿌려 가꾼 보람이 해바라기로 피어난 것이다. 부풀어 오르는 이런 기쁨은 스스로 가꾸어 보아야만 누릴 수 있다. 이 해바라기의 고향은 암스테르담의 고흐 미술관이다. 해바라기를 즐겨 그린 태양의 화가 반 고흐의 그림을 보고 나오다가 매점에서 파는 씨앗을 샀다. 내가 이 오두막에 들어와 살면서부터 해마다 꽃이 피는 해바라기인데 처음 피어난 꽃을 대하면 마음이 사뭇 설렌다.
철새들의 첫소리를 들을 때처럼 나는 이런 사소한 일에서 살아가는 잔잔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모양이다. 얼마 전부터 해질녘이면 커다란 떡두꺼비 한 마리가 섬돌에 엉금엉금 기어나와 내가 나오기를 기다린다. 오, 내가 또 왔구나 하고 아는 체를 한다. 낮에는 눈에 띄지 않다가 해질녘이면 어김없이 찾아온다. 나는 이 두꺼비한테 너는 무슨 재미로 이 산중에서 혼자 사느냐? 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한다. 두꺼비는 아무 대꾸도 없이 내 말을 끔뻑끔뻑 들어주기만 한다. 이렇게 지내온 사이에 우리는 한 집안 식구처럼 길이 들었다. 두꺼비는 내가 바짝 다가서도 나를 경계하지 않는다. 나는 두꺼비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은데 그의 식성을 몰라 안타까워하기도 한다. 땅에 엎드린 채 그 동작이 굼뜬 이 두꺼비도 파리나 물것을 잡아먹을 때에만 그 입놀림이 얼마나 빠른지 모른다. 넙죽넙죽 두꺼비 파리 잡아먹듯 한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가만히 엎드려 미동도 하지 않다가 파리나 물것이 가까이 오면 날름 혀를 내밀어 순식간에 잡아먹는다. 군뱅이도 뒹구는 재주가 있다더니 이 두꺼비한테도 물것을 잡아먹는 재주가 아주 비상하다. 모든 생물은 저마다 살아가는 묘기를 지니고 있는 것 같다. 산중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서늘해졌다. 이제는 거르지 않고 날마다 아궁이에 군부를 지펴야 할 때가 되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용롱하게 돋아나고 은하수도 선명하게 흐른다. 숲에서 들리는 풀벌레 소리도 가을임을 알려오고 있다. 별밤 아래서 나는 밤이 이슥하도록 노래를 불렀다. 곁에 들을 사람도 없으니 마음 놓고 18번, 19번을 죄다 쏟아놓았다. 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즉흥적으로 작사, 작곡을 해서 부른다. 그날 일어났던 일을 오페라 가수처럼 노래로 부르고 있으면 아주 즐거워진다. 반주는 시냇물 소리가 알아서 해준다. 이런 별밤이 아니라도 나는 설거지를 할 때 곧잘 곧잘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흥에 겨우면 목청을 돋아 오두막이 들썩거리도록 창을 부르기도 한다. 영화 서편제를 보고 나서 한때는 입버릇처럼 이산 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는 청춘일러니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 로 시작되는 사철가를 불렀다. 한참을 부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슬퍼져서 목소리가 촉촉히 젖을 때도 있었다. 슬플 때는 슬픈 노래로 위로를 삼고 기쁠 때는 기쁜 노래로서 그 기쁨을 드러낸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저마다 노래를 지니고 있다. 사람과 새들만 아니라 나무도 풀잎도 바람을 타고 노래를 한다. 인간의 입에서 살벌하고 비릿한 정치와 경제만 쏟아져 나오고 시와 노래가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그의 가슴은 이미 병들기 시작한 것이다. 먹고 마신 그 입에서 꽃향기 같은 노래가 나와야 한다. 사는 즐거움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즐거움은 누가 가져다 주는가? 즐거움은 우리 스스로 만들고 찾아내야 한다. 사는 일이 재미없고 시들하고 짜증스럽고 따분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한 대로 그 삶은 재미없고 시들하고 짜증스럽고 따분한 일로 가득 채워진다. 우리들의 일상이 따분할수록 사는 즐거움을 우리가 몸소 만들어내야 한다.
즐거운 삶의 소재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곁에 무수히 널려 있다. 우리가 만들고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잠자리에서 문구적거리지 않고 털고 일어나 이 글쓰는 숙제를 식전에 마치고 나니 아주 개운하다. 이 개운함이 오늘 하루에 내 삶을 받쳐줄 것이다. 당신은 사는 일이 즐겁지 않은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라. 나는 중이 되지 않았으면 목수가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일용에 쓰일 물건을 만들기 위해 연장을 가지고 똑딱거리고 있으면 아무 잡념도 없이 즐겁기만 하다. 하나하나 형성되어 가는 그 과정이 또한 즐겁다. 며칠 전에도 아궁이에 재를 쳐내는 데 쓰일 고무래를 하나 만들었다. 전에 쓰던 것이 망가져 다시 만든 것이다. 톱으로 판자를 켜고 나무단에서 자룻감을 찾아 알맞게 다듬고 똑딱똑딱 못을 박아 완성해 놓았다. 시험삼아 새 고무래로 재를 쳤더니 고래가 훤히 들여다 보이도록 아궁이 속이 말끔해졌다. 아궁이 속에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어야 불도 잘 들인다. 고무래 같은 걸 시장에서는 팔지도 않지만 만약 그걸 돈을 주고 사다가 쓴다면 손수 만들 때의 그 즐거움은 누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처음 불이람에 들어가 만든 의자는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멀쩡하다. 장작더미 속에서 쓸만한 참나무 통장작을 고르고 판자 쪽을 잇대어 만든 것인데 사용 중에 못이 헐거워져 못을 다시 박은 것 말고는 만들 때 그대로다. 그때 식탁도 함께 만들었는데 몇 차례 암주가 바뀌더니 지금은 눈에 띄지 않는다. 산중에서는 재료로 쓰이는 나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의 크기와 생김새에 따라 그에 맞도록 만들 수밖에 없다. 큰절 헛간에서 굴러다니던 밤나무 판자를 주워다가 대패로 밀고 톱으로 켜서 맞추어 놓은 폭이 좁은 서안은 지금도 그 암자의 큰 방에서 요긴하게 쓰이고 있다. 중노릇과 목수일을 간단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순수하고 무심하기로 말한다면 중노릇보다 목공일 쪽이 그 창조의 과정에서만은 훨씬 앞설 것이다. 사람끼리 어우러지는 중노릇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생노름이 끼어들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이 참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이 지닌 잠재력을 발휘하고 삶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직업이 있다. 그런데 그 일이 참으로 좋아서 하는 직업인이 얼마나 될까? 대개는 그 일이 좋아서 그리고 하고 싶었던 일이어서가 아니라 수입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에 애착도 지니지 않고 책임감도 느끼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일과 사람이 겉도는 불성실한 직업인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람이 일을 하지만 그 일에 흥미가 없으면 일과 사람은 하나가 될 수 없다. 자신이 하는 일에 흥미를 가지고 책임을 느낄 때 사람은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인간이 되어간다. 한눈 팔지 않고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는 장인들은 그 일에 전생애를 걸고 있다. 그들은 보수의 넋을 팔지 않고 자신이 하는 그 일 자체에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순간순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55세 혹은 60세가 되면 직장에서는 일을 그만 쉬라는 정년을 맞는다. 그때 남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직장에는 정년이 있지만 인생에는 정년이 없다. 흥미와 책임감을 지니고 활동하고 있는 한 그는 아직 현역이다. 인생에 정년이 있다면 탐구하고 창조하는 노력이 멈추는 바로 그때다. 그것은 죽음과 다름이 없다. 타율적으로 관리된 생활 방식에 길들여지면 자율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심화시킬 그 능력마저 잃는다. 자기가 하는 일에 흥미와 의미를 느끼지 못하면 그는 하루하루 마모되어가는 기계나 다름이 없다. 자기가 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걸고 인내와 열의와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 옛날 장원의 한 영주가 산책길에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젊은 정원사가 땀을 흘리면서 부지런히 정원 일을 하는 것을 보았다. 걸음을 멈추고 살펴보니 정원을 구석구석 아주 아름답게 손질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젊은 정원사는 자기가 관리하는 나무 화분마다 꽃을 조각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런 광경을 목격한 영주는 그 젊은 정원사를 기특하게 여겨 그에게 물었다. 자네가 화분에다 꽃을 조각한다고 해서 품삯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거기에다 그토록 정성을 기울이는가? 젊은 정원사는 이마에 밴 땀을 옷깃으로 닦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이 정원을 몹시 사랑합니다. 내가 맡은 일을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이 나무통으로 된 화분에 꽃을 새겨놓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이 한없이 즐겁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영주는 젊은 정원사가 너무 기특하고 또 손재주도 있는 것 같아 그에게 조각 공부를 시킨다. 몇 년 동안 조각 공부를 한 끝에 젊은이는 마침내 크게 이른다. 이 젊은 정원사가 뒷날 이탈리아 르네상스기 최고의 조각가요. 건축가이며 화가인 미켈란젤로 그 사람이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열의와 기쁨을 가지고 흡사과는 상관도 없이 아름다움을 만들어 간 것이다. 그는 화분의 나무통에 꽃을 아름답게 조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이다. 5분이나 10분만 더 손질을 하면 마저 끝낼 일을 시간이 됐다고 해서 연장을 챙겨 떠나는 요즘의 야박하고 약삭빠른 일꾼들 눈으로 보면 그 젊은 정원사는 쑥맥이요 바보로 보일 것이다. 자신의 일에 애착과 책임감을 가지고 기꺼이 땀 흘리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는 높고 귀한 존재다. 당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으라. 그 일에 전심, 전력을 기울이라. 그래서 당신의 인생을 환하게 꽃 피우라. 사람과 사람 사이. 한 경제연구소가 전국 3,108가구 7,493명을 조사 대상으로 고정시켜 지난 93년부터 매년 가구당 경제활동을 조사하여 최근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이웃과의 단절 현상이 두드러져서 주민의 절반 정도가 하루에 한 번도 이웃과 접촉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이웃과 마주치더라도 인사는커녕 얼굴을 돌리며 외면하기 일쑤다. 이게 우리 시대의 차디차고 무표정한 세태이다.
바로 이웃에 살면서도 벽과 담으로 갈라놓은 주거 형태가 사람한테서 인사와 표정을 앗아간 것이다. 굳이 이런 조사보고가 아니더라도 오늘날 우리들은 도시나 농어촌을 가릴 것 없이 따뜻하고 정다운 인간적인 속성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날이 갈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져만 간다. 다른 한편 자주 만나 이야기하면서도 그저 건성으로 스치고 지나가는 일은 없는가? 가족 사이가 됐건 혹은 친구 사이가 됐건 너무 자주 만나기 때문에 의례 당연하게 여기고 범속해지는 일은 없는가? 일이 있건 없건 걸핏하면 습관적으로 전화를 걸고 띵동 하고 찾아가는 것도 우정의 밀도에 어떤 몫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무료하고 심심하니까 그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 친구를 찾는다면 그건 우정일 수 없다. 시간을 죽이기 위해 찾는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니다. 시간을 살리기 위해 만나는 친구야말로 믿을 수 있는 좋은 친구 사이다. 친구 사이의 만남에는 서로 영혼의 메아리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너무 자주 만나게 되면 상호 간의 그 무게를 축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마음의 그림자처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좋은 친구일 것이다. 만남에는 그리움이 따라야 한다. 그리움이 따르지 않는 만남은 이내 시들해지기 마련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쁜 일이 있을 때 혹은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좋은 인간관계다. 진정한 친구란 두 개의 육체에 깃들인 하나의 영혼이란 말이 있다. 그런 친구 사이는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지척에 살면서도 일체감을 함께 누릴 수 없다면 그건 진정한 친구일 수 없다. 사람이 맹목적일 때, 즉 사랑의 한 존재의 전체를 보지 못하는 동안에는 관계의 근원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옛말은 세월의 여과 과정을 거치면 관계의 실상이 인해 드러나게 된다는 소리다. 인간관계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예절과 신의는 어느 한때만 가지고는 헤아릴 수 없다.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사람의 본바탕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생긴 상대일지라도 속에 든 것이 바닥나 버리거나 신의가 없으면 번데기처럼 시시한 대상이 되고 만다. 그러나 지극히 평범한 상대일지라도 어느 날 문득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이야기 나누게 되면 그가 새롭게 돋보인다. 진정한 만남은 상호 간의 눈뜸이다. 영혼의 진동이 없으면 그런 만남이 아니라 한때의 마주침이다. 그런 만남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끝없이 가꾸고 다스려야 한다.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먼저 나 자신이 좋은 친구감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친구란 내 부름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이다.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도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런 식구가 있다. 사람이 하늘처럼 맑아 보일 때가 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서 하늘 냄새를 맡는다. 사람한테서 하늘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하늘 냄새를 지닌 사람만이 그런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권태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늘 함께 있으면서 부딪힌다고 해서 생기는 것만은 아니다. 창조적인 노력을 기울여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그저 맨날 비슷비슷하게 되풀이되는 습관적인 일상의 반복에서 삶에 녹이 스는 것이다.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가꾸고 다듬는 일도 무시될 수 없지만 자신의 삶에 녹이 슬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면서 안으로 헤아리고 높이는 일에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생각과 영혼에 공감대가 없으면 인간관계가 투명하고 살뜰해질 수 없다. 따라서 공통적인 지적 관심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모처럼 친구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공통적인 지적 관심사가 없기 때문에 만남 자체가 빛을 잃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끊임없이 탐구하는 사람만이 지적 관심사를 지닐 수 있다. 사람은 저마다 따로따로 자기 세계를 가꾸면서도 공유하는 만남이 있어야 한다. 칼릴 지브란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가락에 떨면서도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검은고 줄처럼 그런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검은고 줄은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울리는 것이지 함께 붙어 있으면 소리를 낼 수 없다. 공유하는 영역이 넓지 않을수록 깊고 진하고 두터워진다. 공유하는 영역이 너무 넓으면 다시 범 속에 떨어진다. 행복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절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지나친 것은 행복을 침식한다. 사람끼리 만나는 일에도 이런 절제가 있어야 한다. 행복이란 말 자체가 사랑이란 표현처럼 범 속으로 전락된 세태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행복이란 가슴 속에 사랑을 채움으로써 오는 것이고 신뢰와 희망으로부터 오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데서 움이 튼다. 그러니 따뜻한 마음이 고였을 때, 그리움이 가득 넘치려고 할 때, 영혼의 향기가 배어있을 때 친구도 만나야 한다. 습관적으로 만나면 우정도 행복도 쌓이지 않는다. 혹시 이런 경험은 없는가? 텃밭에서 이슬이 내려앉은 애호박을 보았을 때 친구한테 따서 보내주고 싶은 그런 생각 말이다. 혹은 들길이나 산길을 거닐다가 청초하게 피어있는 들꽃을 마주쳤을 때 그 아름다움의 설레임을 친구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경험은 없는가? 이런 마음을 지닌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영혼의 그림자처럼 함께할 수 있어 좋은 친구일 것이다. 좋은 친구는 인생에서 가장 큰 보배이다. 친구를 통해서 삶의 바탕을 가꾸라.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다래. 첫눈이 내렸다. 거추장스러운 잎들을 헐헐 떨쳐버리고 알몸을 드러낸 나무와 숲에 겨울옷을 입혀주려고 눈이 내렸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달력에 의하면 모두 다 사라진 것이 아닌 달인 11월. 그 11월에 들어서면 나무들은 여름과 가을철에 걸쳤던 옷을 미련 없이 헐헐 벗어버린다. 나무들이 모여서 이룬 숲은 입동 무렵이면 겨울맞이 채비를 다 끝내고 빈가지에 내려앉을 눈의 자리를 마련해 둔다. 누가 시키거나 참견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물러설 줄 아는 이 오묘한 질서. 이게 바로 어김없는 자연의 조화다. 대립하거나 어긋남이 없이 서로 균형을 잘 이루는 우주의 조화다. 첫눈이 내리던 날 숲은 잠잠히 흰옷 입은 길손을 맞아들였다. 내 오두막 난로의 굴뚝도 연기를 피어올리면서 겨울 친구를 반갑게 맞이했다. 사람들은 첫사랑을 못 잊어 한다. 때묻지 않아 그만큼 순수한 마음으로 닦여진 아름다운 인정이요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초승달 같은 애틋함과 저녁 종소리 같은 여운을 지닌다. 어떤 관계는 초이틀 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이는 초사흘 달일 수도 있을 것이다. 초나흘이나 초닷새에 이르면 그만큼 애틋함과 풋풋함은 덜하고 서서히 자기 고집을 드러내어 무뎌지기 시작한다.
계절만 하더라도 처음 맞이할 때가 가장 신선하다. 초봄과 초여름과 초가을, 그리고 초겨울은 신선한 계절감을 지니고 있다. 그것이 한여름이나 한겨울, 봄과 가을이 무르녹게 되면 처음 그 산뜻했던 느낌과 분위기는 소멸되고 만다. 화엄경에 초발심시, 변성정각 이란 말이 있다. 최초에 한 마음을 냈을 때 곧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맨 처음 먹은 그 한 생각이 마침내 깨달음을 이룬다는 뜻이다. 한 송이 꽃이 피어나면 뒤를 이어 가지마다 꽃들이 피어난다는 소식이다. 꽃이 필 때 매화가 됐건 진달래가 됐건 일시에 다 피어나는 것은 아니다. 맨 처음 꽃망울을 터뜨리고 한 송이가 피어나면 이 가지 저 가지에서 수런수런 잇따라 피어난다. 첫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초지일관, 처음 세운 뜻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그 뜻을 이룰 수 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다. 내 자신에게도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해당될 말이기 때문이다. 중놈 새끼들 또 지랄이야. 얼마 전 총무 원장 선출을 두고 조계사에서 일부 승려들이 난동을 부린 장면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바로 그 무렵 서울 강남에 볼 일이 있어 안국역에서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양재 쪽으로 가는데 내 옆자리에서 신문을 펼쳐보던 40대 남자가 자기 친구에게 신문을 건네주면서 내뱉듯이 한 소리다. 중놈 새끼들 또 지랄이야. 같은 옷을 입은 나더러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았다. 귀에는 몹시 거슬렸지만 사실이 사실인지라 잠잠히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지랄은 지랄병의 준말으로 간질을 의미한다. 간질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도지는 질병이다. 조계종 승려들의 종권을 둘러싼 난동은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잊어버릴만 하면 주기적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지랄병처럼 자주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사실은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까지 널리 알려진 부끄러운 작태다. 한 신문 기사에 따르면 조계사 대웅전 입구에서 기자를 만나 74세의 박순주 할머니는 이번 사태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제밥에만 눈이 어두운 스님들은 전체 스님들 중에서 한 줌밖에 안 되거든. 그것들을 어떻게든 쫓아내야 할 텐데. 그 할머니의 지적대로 무슨 명분에서건 제밥에 눈독을 들인 승려들은 소수다. 미꾸라지 몇 마리가 온 강물을 흐려놓는 그 소수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한마디로 출가 수행자로서 일상적인 정진이 결여된 출가 정신의 부재자들이다. 절에 들어와 머리를 깎고 먹물옷은 걸쳤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운 바도 없고 선원에서 안정된 정진의 수행도 없이 지극히 세속적인 엄만을 익혀왔을 뿐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그들의 용모와 언어와 동작에 그대로 나타난다. 누구나 처음 입산 출가할 때는 비장한 결심으로 세속의 집을 등지고 절에 들어온다. 그러나 수도 생활이란 겉으로 보면 한가하고 편한 일 같지만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에서 이겨내야 하는 가시밭길이다. 세속적인 자아와 출세간적인 자아 간의 갈등에서 단호히 떨치고 일어나야 한다. 누가 낱낱이 참견하거나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타락의 함정이 여기저기에 입을 벌리고 있다. 긴 말 할 것 없이 세속의 집을 등지고 나올 때의 그 첫 마음을 잘 지키고 가꾸는 피나는 정신이 따르지 않으면 그 누가 됐건 제밥에만 눈이 어두운 한 줌의 줌으로 전락되고 만다. 맨 처음 먹은 그 한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수행자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이다. 새롭게 태어남이 없으면 범속한 일상사에 물들어 마침내 부패되고 만다. 이건 수행자만이 아니다.
스승과 제자, 아내와 남편, 친구 사이도 처음 만났을 때의 간절하고 살뜰했던 그 첫 마음을 지키고 가꾸면서 항상 새로워져야 한다. 이것은 거저되는 일이 아니고 끊임없는 인내와 노력이 받쳐주어야 하는 인생의 길이다. 첫 마음을 잊지 말라. 그 마음을 잘 지키고 가꾸라. 산천초목에 가을이 내린다. 이제는 늦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산뜻거린다. 풀벌레 소리가 여물어가고 밤으로는 별빛도 한층 영롱하다. 이골짝 저 산봉우리에서 가을 기운이 번지고 있다. 요 며칠 새 눈에 띄게 숲에는 물기가 빠져나가고 있다. 어떤 가지는 벌써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다. 초록의 자리에 갈색이 늘어간다. 나무들은 말이 없지만 기온이 더 내려가면 앓던 잎들을 미련 없이 우수수 떨쳐버릴 것이다. 이게 바로 계절의 질서요, 삶의 리듬이다. 철이 바뀔 때면 내 안에서도 꿈틀꿈틀 무슨 변화의 조짐이 생기는 것 같다. 허구한 날 비슷비슷하게 되풀이되는 그 범속한 일상성에서 뛰쳐나오고 싶어서일 것이다. 이 가을에 나는 많은 것을 정리정돈하고 있다. 오두막에서도 이것저것 없애고 있지만 얼마 전에는 그 전에 살던 암자에 늦어가 20여 년 동안 쌓인 먼지들을 가차없이 털어냈다. 쌓인 먼지들이란 다름이 아니라 이것저것 메모해둔 종이와 노트와 일기장, 그리고 나라 안팎에서 찍은 사진들을 말한다. 그것들을 필름과 함께 죄다 불태워서 버렸다. 버릴 때는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 언젠가는 이 몸뚱이도 버릴 거라고 생각하면 미련이나 애착이 생기지 않는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살이 아닌가. 현재의 나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없어도 좋을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버리고 또 버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바로 그 인생의 내용이고 알맹이가 될 것이다. 나무들은 가을이면 걸쳤던 옷을 헐헐 벗어버린다. 그래서 그 자리에 새 옷이 돋아난다. 이런 나무들처럼 너절한 허섭 쓰레기들을 아낌없이 치워버리고 나면 그 자리에 텅 빈, 그 자리에 비로소 맑은 기운이 감돈다. 이 맑은 기운이 오늘의 나를 새롭게 한다. 불타 석가모니는 금강경에서 버림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한다. 나는 그대들 수행자에게 항상 말해왔다. 내 설법을 뗏목의 비유로 아는 사람은 법도 버려야 할 터인데 하물며 법 아닌 것이겠느냐라고. 이 말은 부처의 가르침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니 그 밖에는 더 말할 게 무엇이겠냐는 것. 이 뗏목의 비유는 근본 경전인 중아함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길을 가던 사람이 도중에 큰 강물을 만났다. 이쪽 기슭은 위험하고 무서운데 강 건너 저쪽은 평화로워 두려움이 없다. 강을 건널 배도 없고 다리도 없다. 이때 길을 가던 사람은 나무와 가지, 풀과 넝쿨을 가지고 뗏목을 만들어 무사히 강을 건너게 되었다.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뗏목은 길을 가던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이 뗏목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강을 건널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 나는 이 뗏목을 머리에 이든지 어깨에 매든지 하고 가야겠다. 그가 이와 같이 한다면 과연 그 뗏목에 대한 도리를 다한 것이겠는가. 종교의 가르침은 온갖 모순과 갈등으로 고뇌하는 사람들에게 그 고뇌의 강을 건너게 하는 방편이요 수단이다.
강을 건너 걱정과 근심이 사라졌다면 그 뗏목은 버려야 한다. 종교적인 가르침이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말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상황이나 사정이 바뀌면 그 가르침은 쓸모가 없다. 법도 버려야 할 터인데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이런 가르침 앞에서 지금 당장 쓰지도 않는 물건들, 그 시효가 이미 지나간 물건들을 아까워하면서 움켜쥐고 있으면 끈질긴 애착이요 집착이다. 이 애착과 집착이 짐이 되어 우리 삶의 맑은 기운을 가로막는다. 나는 중이 되어 절에서 살면서 이런 버림의 짓거리를 수없이 되풀이해왔다. 이런 행위는 풋중 시절 선배인 노스님들에게서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면서 익힌 그 은덕이다. 좋은 선배란 후배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배 자신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은 버림의 정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끼쳐지고 맥이 빠진다. 더 물을 것도 없이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속물로 전락되고 말았을 것이다. 거죽은 수행자이지만 그 생각이며 행동거지가 세상 사람들보다 몇 갑절 더 속물인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수행자는 한평생을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바쳐야 한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의 인생은 이미 녹슬어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녹은 어디서 생기는가? 물론 쇠에서 생긴다. 쇠에서 생긴 녹이 쇠 자체를 못쓰게 만든다. 일상적인 타성과 게으름을 녹에 비유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투철한 각성과 분발을 통해 녹은 제거된다. 계절의 변화는 우리 삶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고맙다. 산천초목에 가을이 내리고 있다. 이 가을에 당신은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가? 부디 좋은 이삭 거두기를.